그건 안 될 거야. 혹시 오늘도, 이번 주에도 이 말 입에서 나오셨나요? 잠깐 멈춰서 떠올려 보세요. 별것 아닌 말 같죠? 근데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과 단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은 10년 뒤 인생이 갈립니다. 직장도, 인간관계도, 표정까지요. 반대로 행복한 사람들이 공통으로 쓰는 말이 있습니다. 딱 세 가지예요. 근데 이 세 마디의 비밀은 단순히 긍정적이라서가 아닙니다. 이런 심리 번역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을 눌러두세요. 어떤 회사에 팀장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팀장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말투가 딱딱했고 표정은 늘 굳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면 공기부터 무거워졌어요. 아침 인사도 잘 안 받았습니다. 점심도 늘 혼자였어요. 팀원들끼리는 이런 날이 돌았습니다. 저 사람이랑은 도저히 안 된다. 그때 신입 하나가 그 팀에 들어왔습니다. 입사한 지 며칠 안 된 사람이었어요. 경력도 요령도 없었습니다. 다들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친구도 금방 질리겠지.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신입이 팀장 자리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시간으로 치면 2분도 안 됐어요. 근데 그 2분이 팀장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다음 날부터 팀장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말투가 부드러워졌고 회의실 공기가 풀렸습니다. 팀원들이 제일 놀랐어요. 저 사람이 저런 표정을 지을 줄 아는 사람이었나? 바뀐 건 팀장 한 명인데 팀 전체가 바뀐 겁니다. 그 신입이 건넨 한마디는 이거였어요. 팀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이게 다였습니다. 비난도, 설득도, 조언도 아니었어요. 그냥 물음표 하나.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한 문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짧은 한마디가 왜 사람의 마음을 열었을까요?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행복한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과 정확히 같은 구조거든요. 지금부터 그 말 세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다 보고 나면 신입의 한마디가 왜 그렇게 셌는지 자연스럽게 보일 겁니다. 첫 번째 말부터 보겠습니다. 마감이 1시간 앞인데 자료 하나가 사라졌어요. 옆자리 A가 먼저 소리칩니다. 아, 망했다. 그 옆에 B는 모니터를 다시 켜면서 이렇게 말해요. 방법이 있을 거야. 같은 상황, 다른 한마디입니다. 근데 이 한마디 차이가 이후 10분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A의 뇌는 이미 탐색을 멈췄거든요. 망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뇌는 문을 닫아요. 더는 찾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반대로 B의 뇌는 탐색을 시작합니다. 방법이라는 단어 하나가 뇌에게 지시를 내려요. 찾아봐 라고요. 입 밖으로 나온 말이 진짜로 뇌의 스위치를 누르는 셈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같은 문제인데요. 어떤 날은 답이 안 보이고 어떤 날은 술술 풀리던 기억. 실력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달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보통 기분이 말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근데 반대 방향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말이 기분을, 말이 사고 회로를 먼저 정해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향상 초점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피하는 쪽이 아니라 얻는 쪽으로 뇌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컬럼비아대의 토리 히긴스 연구가 있어요. 향상 초점 성향의 사람은 예방 초점 성향보다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끝에 남는 감정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한 사람은 오늘도 안 깨졌다로 마감해요. 다른 한 사람은 오늘 이만큼 움직였다로 마감합니다. 똑같은 하루인데 저장되는 기억이 달라요. 여기서 우리의 관통 비유가 시작됩니다. 말은 여과장치예요. 같은 상황이 그 장치를 통과하면서 전혀 다른 현실로 바뀌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말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진해서 밀린 날이 있다고 해봅시다. 누군가는 퇴근길 내내 짜증난다만 반복해요. 누군가는 버스 창밖을 보다가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여기에도 의미가 있을 거야. 상황은 똑같아요. 승진은 이미 물 건너 갔습니다. 근데 해석이 바뀌면 감정이 바뀝니다. 감정이 바뀌면 다음날 행동이 바뀌고요. 짜증난다는 오늘 밤을 망칩니다. 의미가 있을 거야는 오늘 밤을 복귀하게 해요. 복귀한 사람은 다음 기회에 다르게 움직입니다. 한 사람은 술잔을 채우고 한 사람은 노트를 펼치는 거예요. 그 차이가 1년 뒤에 완전히 다른 자리에 그 사람을 데려다 놓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적 재평가라고 부릅니다. 제임스 크로스라는 심리학자가 체계화한 정서 조절 전략이에요. 한국 성인 33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어요. 인지적 재평가를 잘 쓰는 사람일수록 행복감이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상황을 바꾸지 않고 해석만 바꿔서요.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 문화, 우리 직장, 우리 관계 안에서도 이게 통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억지 긍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런 주문이 아니에요. 이 안에 내가 아직 못 본 게 있을 거야. 이렇게 뇌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주문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말입니다. 퇴근길에 접촉사고가 났어요. 범퍼가 긁혔습니다. 한쪽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왜 하필 나야? 다른 한쪽은 몸부터 확인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만하길 다행이다. 이 말이 신기한 이유가 있어요. 기준점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나야는 사고가 안 났던 어제를 기준으로 잡아요. 그래서 지금이 손해로 느껴집니다. 이만하길 다행이다는 더 크게 다쳤을 수도 있던 최악을 기준으로 잡아요. 그래서 지금이 안도로 느껴집니다. 같은 범퍼, 다른 하루가 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사 리프레이밍이라고 부릅니다. 2023년에 나온 메타 분석 결과가 있어요. 감사 훈련만으로 삶의 만족도가 평균 6.86% 올라갔고 우울감은 6.89% 떨어졌습니다. 숫자만 보면 작아 보여요. 근데 이건 약도 아니고 운동도 아니고 말 하나로 나온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한마디만 바꿔도 이 숫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안 들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어요. 입모양 하나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묶어볼게요. 방법이 있을 거야. 여기에도 의미가 있을 거야. 이만하길 다행이다. 이 세 가지 말을 나란히 놓고 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아무도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아무도 괜찮아를 외치지 않아요. 세 가지 말의 공통점은 긍정이 아닙니다. 상황을 해석하는 각도가 다른 겁니다. 같은 현실이 말이라는 여과 장치를 한번 통과해요. 그 장치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음 장면의 재료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드시죠? 좋은 건 알겠는데 나는 원래 부정적인 사람인데 어떡하죠? 바로 그 이야기를 다음 파트에서 풀어볼게요.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잠깐만요.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요. 성격이 원래 어두운데 어떡하라고요? 이 말버릇이라는 게 결국 타고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연구를 보면 답이 다릅니다. 타고난 기질보다 자라온 공기가 훨씬 더 세게 작용해요. 말버릇은 성격표가 아니라 집안의 온도계에 가깝거든요. 권위적인 집에서 자란 아이가 있습니다. 부모가 정답을 먼저 내밀고 아이의 의견은 잘려나갑니다. 이 아이는 자라서 우울과 불안에 더 취약해집니다. 행복감도 평균보다 낮게 측정됐어요. 반대로 권위 있는 양육 환경이 있습니다. 규칙은 분명하지만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집입니다. 이 아이는 성인이 돼서
훨씬 잘 적응합니다. 책임감도 있고 행복감도 높습니다. 한 끗 차이 같지만 20년 뒤에 말버릇을 가릅니다. 여기서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 있었어요. 식탁도 변변치 않아서 방바닥에 신문지를 깔았습니다. 그 위에 삼겹살 한 줄을 구웠습니다. 연기가 자욱한데 가족들이 웃고 있었어요. 그 집 자식은 커서도 입버릇 하나를 달고 살았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야. 돈이 심어준 말이 아닙니다. 집안의 공기가 심어준 말입니다. 같은 가난이라도 어떤 공기로 통과시키느냐가 전혀 다른 말버릇을 만들어냈거든요. 여기서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원래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제 정서의 기본값은 슬픔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이유 없이 가라앉는 날이 많았습니다. 근데 말 하나를 바꾸는 훈련을 해봤어요. 입에서 안 될 거야가 나오려는 순간 딱 한 번만 멈췄습니다. 그리고 방법이 있을까? 한마디를 얹어봤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근데 몇 주가 쌓이니까 진짜로 세상이 다르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는 확실해요. 기질이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이건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어두운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다만 지금부터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대 질문을 해볼게요. 그럼 그건 안 될 거야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건 안 될 거야. 이 말을 자주 꺼내는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세 가지 심리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영속성입니다. 이건 안 바뀔 거야 라는 믿음이에요. 지금 이 상태가 영원할 거라는 감각이죠.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가 이걸 비관적 설명 양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나쁜 일을 끝이 없는 일로 번역하는 습관이에요. 비가 하루 온 건데 머릿속에서는 장마가 됩니다. 장마가 다시 겨울이 돼요. 그렇게 시간의 감각이 무너져요. 이 습관이 오래가면 학습된 무기력이 됩니다. 뭘 해도 소용없다는 감각, 그게 몸에 배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 감각이 자기 입으로 매일 확인된다는 점이에요.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말이 하루에 서너 번씩 나오잖아요. 말이 나올 때마다 그 믿음은 더 단단해져요. 말이 믿음을 만들고 믿음이 다시 말을 만듭니다. 두 번째는 일반화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만연성이라고 불러요. 한 번의 실패가 삶 전체의 판정으로 번지는 구조입니다.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회사에서 보고서 한 번 깨졌습니다. 근데 그 순간 머릿속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려요. 내 인생 다 망했다. 보고서 한 장이 인생 전체가 된 거예요. 한 점이 한 장이 되고 한 장이 한 권이 됩니다. 그렇게 삶이 통째로 판정받아 버리는 거죠. 시험 한 번 망친 게 나는 원래 머리가 나빠가 되고요. 연애 한 번 어긋난 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가 됩니다. 사건은 하나인데 결론은 항상 같아요. 나라는 사람이 문제다. 이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침투입니다.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PTSD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침습 증상이라고 부르는 현상인데요. 쉽게 풀면요, 원하지 않아도 과거의 상처가 기습적으로 끼어드는 거예요. 잘 지내고 있다가도 갑자기예요. 3년 전 그 말이 떠오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요. 설거지를 하다가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도요. 그 장면이 불쑥 끼어들어요. 그리고 그 순간의 기분까지 고스란히 딸려옵니다.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그게 침투예요. 내 의지로 멈출 수 없다는 게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 가지 패턴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 세 패턴을 가진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를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나를 상처 입혔다고요. 사람들이, 부모가, 회사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그 감각은 진짜입니다. 진짜 상처받은 거 맞아요. 근데 상처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상처를 이유로 주변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본인은 모를 수도 있어요. 방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이만큼 당했으니까 이 한 줄이 면죄부가 돼요. 그리고 그 면죄부로 옆 사람에게 나를 세웁니다. 피해자였던 사람이 조용히 가해자가 되는 순간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갑니다. 배우자, 자식, 친한 친구.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준 게 아닌데도요. 그냥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화살이 꽂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파하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잖아. 내 상처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덮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피해자만 있습니다. 상처 준 사람은 없어요. 다들 받기만 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누군가 받았다면 누군가는 준 겁니다. 근데 그 자리는 늘 비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 상처를 이유로 가까운 사람한테 나를 세운 날들이 있었어요. 그땐 제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먼저 다쳤으니까 조금 나를 세워도 된다고 여겼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저도 누군가한테는 그 사람이었더라고요. 제가 기억도 못하는 어느 날이요. 그때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침투 장면이 됐을지도 몰라요. 이건 비난이 아니에요. 판결도 아니고요. 그냥 한번 조용히 돌아봐 주시면 됩니다. 누구 탓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를 스스로 인식해 보자는 겁니다. 근데 다행인 건요. 이 구조는 말 하나로 다시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기억나시죠? 영상 처음에 들었던 그 신입의 한마디. 팀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땐 그냥 평범한 질문처럼 들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보고 나면 이 한마디가 왜 그렇게 셌는지 보입니다. 비난이 아니었어요. 설득도, 조언도 아니었습니다. 물음표 하나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한 사람의 말 3가지, 그리고 이 한마디.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 물음표가 들어 있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야? 의미가 있을 거야? 무슨 일 있으세요? 판단 대신 궁금증을 먼저 꺼낸 거예요. 물음표는 상대방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예요. 판단은 문을 부수는 소리입니다. 아무도 부수는 소리에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근데 두드리는 소리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결국 문을 엽니다. 그 팀장도 그랬던 거예요. 오랫동안 아무도 두드려주지 않았던 문이 신입의 한마디에 열렸던 겁니다. 2024년 프론티어스 인 사이콜로지 연구도 같은 말을 합니다. 대인관계에서 호기심을 잘 쓰는 사람은 거절이나 갈등에서 훨씬 덜 흔들린다고요. 물음표가 사람을 지켜주는 겁니다. 판단하는 사람은 관계에서 자주 다쳐요. 궁금해하는 사람은 덜 다칩니다. 이게 연구로 확인된 사실이에요. 그럼 오늘부터 뭘 해야 할까요? 딱 하나만 해보세요. 안 될 거야가 입에서 나오려는 그 순간, 방법이 있을까? 로 바꿔보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판단이 올라오는 그 순간에는 무슨 일 있으세요? 로 바꿔보세요. 많이도 말고요. 하루에 딱 한 번만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번이 쌓이면 일주일 뒤에는 2번이 됩니다. 한 달 뒤에는 입에서 자동으로 나와요. 말은 훈련이 되는 근육이거든요. 쓰던 근육은 자라고 안 쓰던 근육은 사라집니다. 말 하나가 바뀐다고 삶이 바뀔까 싶으시죠? 근데요, 말은 생각의 여과장치예요. 같은 상황도 어떤 날을 통과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현실이 됩니다. 장치가 바뀌면 같은 세상이 다르게 들어옵니다. 오늘 하루 딱 한 번만 바꿔보세요. 그 한 번이 여러분의 내일을 조용히 바꿔놓을 거예요. 이런 심리 번역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두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번역해 드릴게요.